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들 하시죠? 매서운 세미탄파로 하루 종일 떨었는데요. 난데없이 무슨 차가운 아이스크림 타령이냐 의아하시죠? 올 한 해 세계로 뻗어나간 대한민국의 아이스크림은 정말이지 뜨거웠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산업 전반이 위축됐는데 아이스크림 수출만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11월까지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813만 800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인 5,418만 2천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수출량 역시 17,450톤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인 16,000여 톤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출액 5,813만 800달러가 우리 돈으로는 631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나죠?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서 잠시 그늘 아래에서 먹는 달달한 아이스크림의 맛. 길고 긴 코로나19의 터널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반가운 경제 회복의 소식도 그럴 거라고 믿으면서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참모진들이 집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또 백신 논란 등 여러 가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등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생생경제가 끝나고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 장관 새로 발표도 되고요. 박범계 후보자죠. 지금 개각도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좀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유미 장관에 이어서 새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변창흠 장관은 어제 임명장을 받았죠. 오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설 명절 이전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많은 곳에서 25번째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신임 국토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 또 이에 대한 시장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인사청문회 전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지적받았고요. 어제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임명장 주면서 관련 내용은 비판받을 만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네. 부분은 오늘 차치하고라도 부동산 저책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은 평소에 그 변창흠 장관의 부동산 관련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100번 토론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안면이 있는 분인데. 예. 일단 시장 경제의 수요 공급법칙보다는 임대주택 쪽으로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게 가장 두드러지고요. 예. 특히 이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경력을 봐도 연구에서도 계셨지만은 이제 세치 사장이나 또는 LH 사장을 거치면서 주택 공급이나 주택 시장에서 상당히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전공은 도시공학 전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 특히 주택 시장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시장 경제를 연구하고 공부를 했지만 정책 방향은 시장 경제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네. 여러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에 대한 부동산 관련 철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네. 이 얘기부터 다뤄보죠. 과거에 한 학회 간담회에서 이 변 장관이 했다는 발언을 보면은
다소 좀 급진적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었어요. 네. 뭐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사유재산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자본이득이나 개발 이익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장관 재임 기간 동안에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사유하는 걸 방지하는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시장이 혼탁하게 된 것들은 정상적인 시장 행위보다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는 건 불법 행위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좀 규제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토지 공개념 도입 관련이라든지 사유재산의 일부 제한에 대한 내용도 서슴없이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변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토지는 개인 사유권이 인정되지만 토지 사용이나 보유는 공공 개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토지 임대부 주택 이게 주목을 네. 받고 있잖아요. 네. 토지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두고 건물만 파는 건데 네.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뭐 청문 과정에서 예전과 여건이 달라졌다고 변 장관은 해명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난 2007년도에 그 군포나 또는 서초구와 강남구에 일부 공급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예. 이게 토지 임대부 주택이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했던 건데요.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은 그 당시에 뭐 상당히 미분양이 돼서 결국에는 뭐 오류동 같은 경우는 포기했고요. 예. 지금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사실은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가 국공유지로서 정부가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하면서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서 처분 제한을 합니다. 예. 한 발 더 나가서 환매 조건부기 때문에 자본 이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분양받은 사람이 토지 임대분인가 토지 임대료를 매달 내야 되고요. 건물은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은 재산세 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개발 이익이나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형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변창흠 장관은 장관 이전에도 이런 주택의 공급이 있어야만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줄곧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주택은 공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소유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전임 장관인 김현미 장관보다 그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그 정부의 그 힘을 시장에 적용하는 뭐 이런 것들 규제에 있어서 더할까 덜할까 궁금해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서요. 예.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규제 측면에서는 아마도 부동산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보다 오히려 규제의 강도를 강화시킨다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미 이제 시장이 많이 경직되고 강화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 더 강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들에 대한 토지 임대부 주택처럼 토지 공개념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가 판단하는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중간에서 통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네. 정부는 집값 상승폭을 다른 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등에서 활용하는 자료와는 다른 걸 보고서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김현미 장관도 그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를 아마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게 한국부동산원이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계 추출 방법이 일반 연구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모 집단에 대한 샘플 집단을 선정해서 그 샘플 집단을 조사한 그 내용을 발표하는데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예. 매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그동안은 60일 정도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게 30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면 지난달 거거든요. 그거는. 예. 이걸 아마 현실적으로 좀 앞당기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주간 단위 계획은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역 단위보다는 광역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역 단위로 발표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너무 많이 오르고 어느 지역은 덜 오르는 지역이 있는데 이걸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내게 되면은 상승률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변창흠 장관이 장관 취임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교란은 투기 수요에서 일어나고 심리적 요인이 강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심리적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통계를 활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아마 전문가이기 때문에 통계를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맞춤형 정책이나 주택 공급이나 규제 정책을 쓸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이 통계라는 것이 참 묘해요. 잘못 네. 활용하면은 뭔가 좀 왜곡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기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그 체감 상승폭과 정부가 느끼는 상승폭은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국민들이 느끼는 쪽으로 좀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발표한 게 0.2%, 3% 올랐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예.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주택 거래량의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평수별로 또 평형별로 면적별로 이렇게 세분해서 이게 통계가 발표되면 좋은데 세세하게 발표하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발표가 항상 후행지선을 그립니다. 예. 선행지수가 아니고 또 현재지수도 아니고 과거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승 국면에서는 지금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르는 가격이 되잖아요. 예. 지금 가격을 발표하다 보니까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시장 가격과 안 맞는 그런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김현미 장관이 네. 과거에 청문회라든지 아니면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오른 건 맞지가 않다. 우리 네. 수치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해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수렴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첫 일성으로 설 명절 전에 도심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기존에 밝혔던 공급 대책 24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게 더 추가될까요? 이번에는 아마도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서 3기 신도시 주택을 앞당기거나 또는 용적률을 올려줘서 토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듯이 또 준공업 지역이나 저층 주거 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마 덤으로 발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 역세권 특히 그 서울을 중심에 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서울 공급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김현미 장관이 발표했던 것처럼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이나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현재 역세권은 200m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변창흠 장관이 취임 전에 500m까지 늘리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서울의 지하철 역사의 거리가 1km에서 2km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500m까지 늘어난다면 양쪽으로 1km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 웬만한 역세권 주변은 다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참여한다면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준공업 지역 중에서도 서울은 성수동 지역이나 또 영등포나 구로동 지역에 준공업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예. 여긴 용적률이 450%나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적지나 유보지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주택 지역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재개발 사업 지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는 통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30년이 넘어야 노후불량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재개발 재건축이 됩니다. 예. 근데 저층 주거지의 다세대 주택은 15년만 넘어도 노후불량주택으로 분류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지역을 아마도 고밀 개발하지 않겠나. 중층으로 개발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이나 건축 규제가 과감하게 완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변창흠 장관이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아마 이런 민간 주도 개발과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예. 이거를 중심으로 아마 주택 공급을 도심지에서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같은 다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개발을 통해서 유도를 통해서 공공임대를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소 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난해 12월 30일 날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결정 났거든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할 때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환수 법률은 있습니다. 옛날에 그 1989년도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토지 공개념으로 도입된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토지 초과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2004년도 위원 판결 내지는 헌법 불합치로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근데 2006년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다시 시행되기 시작해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아마 환수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폭 환수하지 않겠나. 특히 이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만큼 반대급부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게 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발 이익이 늘어난다면 이거는 거의 다 환수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그 변창흠 장관은 특정한 곳에 이익이 집중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 재개발 단지, 재개발을 앞둔 곳에 사는 분들은 막 애가 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렇다면은 재개발 관련된 규제들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정부가 역대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서 재건축만 규제했습니다. 예. 재건축은 뭐 다 아다시피 안전인당 강화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또는 2년 거주 조건 개발이익 환수 다 있습니다. 재개발은 없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재개발은 도시 기반 시설은 되어 있지만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도로나 공원으로 공공용지가 많이 기부 체납됩니다. 예. 그래서 가용 토지가 거의 60%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재건축보다 적어서 지금까지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나 파고도 또 용적률을 올려주고도 개발이익이 남는다면 변창흠 장관은 부동산 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규제 강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막 주민들이 좀 반발하겠지만 특히 이제 공공참여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환수가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규제하고 압박하고 또 풍선효과 나면은 그것도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정부가 힘을 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만약에 규제 완화가 된다면 어느 쪽에 좀 풀릴까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만약에 내놓는다면 역시 그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강화되어 있는데 임대기간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거고요. 아하. 그리고 그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지 임대인 보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단지 이제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처럼 임대료를 만약에 감면해주거나 만약에 이제 변제해주면은 그들에 대한 혜택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뭐 이런 정도가 완화지 또 주택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계속적으로 강화돼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 6월 1일부터는 보유세를 비롯해서 양도세까지 중과세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양도세도 현재 6 내지 42%가 45% 올라가고 규제 지역에서는 가산세 10%가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새로운 장관의 뒤잡아 엎어서 완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예. 결국에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거나 지원책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원책은 있겠지만 규제 완화 정책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도 기존의 현 정부 부동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렇죠. 일반적인 정책 기조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정부는 결국에 다주택자의 규제,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세. 이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야만 또 정책 기조가 맞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는 지금 8%, 12% 아닙니까? 예. 여기에 보유세나 종부세 인상,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까지 이 출입구부터 출구까지 다 막아놓은 상태를 새로운 장관이 왔다 해서 이거를 풀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은
내년엔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제 변창흠 장관이 임명장을 받고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변 장관이 밝힌 부동산 정책 방향 큰 틀에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